언론이 비핵화 선언에 시원하게 사인하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네, 최근 이만갑에 북한의 김정은보다 더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네. 지난 1월 20일 취임한 이후에요. 하루가 멀다고 충격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인데요. 자, 전 세계 언론이 이제 트럼프의 입만 쳐다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최근에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취임한 지 2달. 트럼프 댄스. 트럼프 댄스. 이제 2달 됐는데 뭐 어떤 말 한마디만 하면 뭐 들썩들썩 헤드라인 모두 뭐 전 세계가 들썩거릴 정도로 대단한 폭탄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비치 피플. YMC. YMC. 때밀이. 취임식에서 어마어마한 숫자의 서명을 Every single day of the Trump administration, I will very simply put America first. I think they have to become the 51st state, and I think they have to become the 51st state. We didn't give it to China, we gave it to Panama, and we're taking it back, and we're taking it back. We need Greenland for national security and even international security. A short time from now, we are going to be changing the name of the Gulf of Mexico to the Gulf of America. 이거 진짜 민감한 거 아니에요? 미국 내에서는 벌써 바빴어, 저는. The U.S. will take over the Gaza Strip, and we will do a job with it too. The Riviera of the Middle East. This could be something that could be so bad. This could be so magnificent. During the war, everybody has problems. Even you, but you have nice ocean and don't feel now, but you will feel it in the future. Don't tell us what we're going to feel. Then you tell us, I don't want a ceasefire. I don't want a ceasefire. If you didn't have our military equipment, this war would have been over in 2 weeks. Together, we will make America great again. 네, 이제 뭐 취임한 지 2달밖에 안 됐습니다. 저 2달 동안 쏟아낸 발언들이 전 세계를 아주 들썩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 당사자, 이 국가들은 아주 정말 비상사태가 났다랄 정도로 움직이고 있고요. 과연 트럼프는 왜 그런가? 앞으로 또 어떻게 될 건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자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북핵 문제와 북미 관계 전문가, 국방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한국국방연구원의 이호령 책임연구위원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한국국방연구원에서 북한 문제, 또 북미관계, 남북관계, 또 통일정책과 관련된 연구를 지금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야, 아니 너무 궁금한 건 트럼프는 지금 왜 이렇게 폭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서 이제 그 잠깐 방송을 이제 보여줬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그 발언 중에 우린 단순하게, 앞에 복잡하게가 아니고 단순하게 아메리카 퍼스트를 달성을 하겠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그럼 지금은 아메리카 퍼스트가 아닌 국제 질서이구나. 그래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트럼프 일기 때는 마가를 갖고 왔던 거를 지금 들어와서는 또 마가 2.0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위대한 게 위대하지 않다라는 거죠. 위대해야 되는데 위대하지 않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만큼 쇠퇴를 했다라는 건데 이 쇠퇴하게 된 원인이 뭐냐. 이거는 그동안의 유럽 국가들, 또 동맹 국가들, 파트너 국가들에게 미국이 그동안 안보를 보장을 해줬다. 이 비용이 우리가 너무 많이 나갔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 안보를 위해서 경제 부분과 관련돼서도 우리가 관세라든지 이런 걸 낮춰줬더니만은 우리 미국 경제가 더 안 좋아지고
그 혜택을 받은 중국이 지금 더 잘 살더라. 그래서 이거 다시 정상화를 시켜야겠다. 중국의 영향력이 높아진 네. 이 질서를 다시 한번 재편을 해야겠다. 네. 그래서 아메리카를 다시 위대하게 네. 그래서 황금 시대를 만들겠다라고 나온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또 그 3대 투자가라고 하는 짐 로저스 회장인 일을 도와드리고 있잖아요. 요즘에 트럼프 대통령 행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냐 그랬더니 저희 회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일단은 트럼프는 자신도 뭘 하는지 스스로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일부 정치인처럼 기본적이고 깊이 있는 지도 철학이 없다는 것도 특징이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회장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 중에 제가 되게 흥미롭게 들었던 게 뭐였냐면 일단 트럼프는 무슨 말을 해본대요. 해놓아서 이렇게 던져놓으면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저희 회장님 표현입니다. 이렇게 튼대요, TV를. 딱 들어서 내가 어제 던져놓은 말에 반응이 어때? 이걸 보고 그날을 이어간대요. 좀 걱정도 하시고 하시더라고요. 아 근데 봉영식 교수님 좀 약간 미국 하면은 우리 어릴 때부터 드라마 보면 이렇게 정의롭고 막 포용하고 이런 분위기였는데 아니에요. 배트맨도 있고 슈퍼맨도 있고 캡틴 아메리카, 원더우먼도 원더우먼. 근데 이제 미국이 더 이상 미국답지 않게 된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왜 이런 폭탄 발언을 하고 광폭 행보를 보이냐? 1945년 이전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미국이 제국주의가 되겠다는 겁니다. 제국주의의 핵심은 뭐냐면 열등한 사람, 열등한 집단, 열등한 민족은 권리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반항을 하면은 대답은 똑같죠. 제국주의 국가들. 그래서 어떡할 건데. 이렇게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 명목은 두 가지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이득을 봤잖아. 그리고 중국만 부강해졌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고쳐야 돼. 근데 사실 1945년 이후에 구축된 자유주의적 세계 질서에 가장 큰 혜택을 본 나라는 미국이에요. 미국이에요. 근데 미국이 조금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이거 다 부인하는 거예요. 젤렌스키가 독재자예요. 푸틴이 아니라. 반대거든요. 그리고 파나마, 그리고 그린란드, 우크라이나 광물 우리가 필요하니까 그냥 가지겠다는 거예요. 왜냐? 미국이 강해야지 세계가 평화로워. 그건데 과연 그런지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 얘기는 듣질 않는 거예요. 다들 좀 트럼프의 행보에 대해서 좀 의아하다, 이례적이다라고 해석하시잖아요. 근데 트럼프의 행동이 일관되게 행동한다라는 이론가들의 이론이 있어요. 그게 파워 트랜지션 시어리예요. 힘의 전이 이론이에요. 전쟁이 안 나려면 두 국가의 세력이 비슷비슷한 게 아니라 한 국가가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어야 전쟁은 발생하지 않는다. 오히려. 근데 트럼프의 행보를 자세히 보세요. 트럼프의 행동과 생각은 이 힘의 전이 이론, 파워 트랜지션 시어리에 철저히 기반하고 있어요. 미국 중심으로 압도적인 세계 질서가 재편돼야 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생각할 땐 아니 우크라이나를 좀 더 도와줘서 나토군도 보내서 러시아랑 좀 대등대등한 힘의 밸런싱을 맞추면 전쟁이 안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죠. 하지만 트럼프가 생각할 땐 러시아는 더 이상 미국의 위협이 안 돼요. 러시아의 힘이 미국을 위협할 정도의 힘이 아니에요. 러시아는 이미 쇠퇴했죠. 아까 이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리를 누가 대신했냐면 중국이 대신했어요.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꾸 고개를 쳐드는 중국을 압도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러시아가 필요한 거죠. 러시아의 편을 들어주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안보 균형도 불균형 상태로 만들어 놓으면 더 이상의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최근에 이와 똑같은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타인 자치지구 가자 지구에서 아예 팔레스타인인을 뭐 이집트나 요르단 다른 지역으로 추방시키겠다, 강제 이주시키겠다. 그리고 가자 지구를 뭐 리조트도 개발하고 호화로운 관광지로 개발하겠다. 미국이 아예 차지하겠다. 필요하면 미군도 주겠다. Golden future, a brand new life. Feast and dance, the deal is done. Trump Gaza, number one. 근데 우리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아니 원래 그 땅이 반반 이스라엘 반 팔레스타인 반반 살고 있던 게 점차 힘의 논리 때문에 그 가자 지구에 조금씩 묶여 살아 있는데 이걸 아예 빼버리면 그게 맞나라고 싶지만 트럼프가 보기에는 아예 압도적으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이 무장 세력보다 더 우위에 있어야 더 이상 그 지역이 분쟁 지역이 아니다. 트럼프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는 지적이 있더라고요. 이제 엔터테이너예요. 이게 이제 옛날부터 뭐 You are fired라고 하면서 You're fired. You're fired. You're fired. You're fired. You're fired.
또 미디어의 영향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 효과를 잘 알고 그걸로 자기 지지율과 인기를 올리는 방법을 잘 아는데 굉장히 극단적인 얘기들 뽕 엄청나게 그냥 언론의 헤드라인을 다 장식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당사자한테 공포를 갖게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탁 이렇게 하는 건데 거기다 뭐 휴양지를 짓겠다는데 거기에 휴양지가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주세요. 아니 거기 땅 뺏긴 사람들 가만히 있어. 그럼 거기 가가지고 맨날 또 총 쏘고 포 쏘고 막 이럴 텐데 거기 휴양하러 가시고 싶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딱 던져놓는 건 뭐냐면은 그렇게 세게 던져가지고 그 종전 안을 되도록이면 이스라엘에게 유리하게 맺게끔 하는 그 제스처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지지자들도 지지하지 않거든요. 보니까 다음에는 없었던 일로 하는 것처럼 슬쩍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 진짜 이집트하고 요르단이 갑자기 막 반발하면서 우리 그거 수용할 수 없다. 거기에 무슨 휴양지냐 이랬더니 트럼프가 난 너희들이 좋아할 줄 알았는데 너희들이 싫다 그래? 아 그럼 안 할게 뭐 이런 식으로 또 빼기도 하더라고요. 무조건 밀어붙이는. 그러니까 원래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냥 충격 요법인 거죠.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트럼프의 미국이 제국주의화가 되고 있다는 건 맞아요. 제국주의는 간단하게 말해가지고 자기와 자기 동맹의 적은 죽여도 돼요. 명분이 돼요. 이거는 우리와 열등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걸 보여주는 케이스가 뭐가 있으냐면 그 트럼프가 이제 즉위한 다음에 제일 처음 만난 그 정상이 누군가 굉장히 이제 그 관심이 있었거든요. 벤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만났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 만나기 전에는 뭐 가자지구 문제 같은 거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뭐 제시할 것인가라는 걸 봤는데 웬걸 생뚱맞게 회담 끝에 이제 황금 삐삐를 선물해 주는 거예요. 왜? 왜냐? 기억하시겠지만 2024년 그 9월에 그 헤즈볼라의 삐삐 폭탄을 설치했잖아요. 모사드가. 헤즈볼라가 들고 다니는 무선 호출기, 일명 삐삐 수천 대가 동시다발로 폭발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폭발물을 심어놓고 원격으로 폭발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휴대전화를 쓰면 이제 위치가 발각되기 때문에 페이저 삐삐를 써라. 이 안에 이제 폭탄을 심은 거예요. 9월 달에 일제히 폭파시켰는데 삐삐니까 일단은 여기서 허리춤에서 삐삐삐 울렸을 거 아니에요? 일단 허리에서 터져요. 그러면 이 눈높이에 있었던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또 이걸 소리가 나니까 이거 봤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터져가지고 얼굴이 날아갔는데 당시 이거를 치료했던 그 의사들의 말에 따르면 살아생전 이렇게 많은 안구를 적출한 건 처음이다 라는 비극이에요.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트럼프가 이 황금 삐삐를 선물을 받은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이런 걸 왜 줬냐가 아니라 이 삐삐 작전이 정말로 훌륭한 작전이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나와 우리 제국주의 동맹 이외의 열등한 민족은 죽여도 된다라는 걸 공언한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그런가요? 이 트럼프의 또 다른 과제 중에 하나인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기서 바로 이 트럼프의 어떤 민낯이 지금 드러나기 시작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지가 굉장히 큰 관심사인 것이 바로 북한군 파병이 바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제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나라 안보까지 얽혀 있는 이 문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은 어떨까요? 야, 진짜 오래 3년이 흘렀네요. 진짜. 이제 4년 차에 접어듭니다. We're negotiating with Russia, Ukraine, trying to get that horrible situation over with. I've had very good talks with Putin, and I've had not such good talks with Ukraine. But we're not going to let this continue. This war is terrible. 그러면서 또 노란 타이를 또 했어요. 우크라이나를 상징하는. 어리시고. 와, 얼마 안 남았네. 토류 50%를 내놔라. We're looking to do a deal with Ukraine where they're going to secure what we're giving them with their rare earth and other things. They have great rare earth, and I want security of the rare earth. And they're willing to do it. And
and we've been working very hard, very close. So we've actually known each other for a long time. We've been dealing with each other for a long time and very well. You don't have the cards right now. With us, you start having cards. You're gambling with World War III. Of course, no compromises with the killer about our territories, but You're in no position to dictate what we're going to feel. If you didn't have our military equipment, this war would have been over in 2 weeks. And then you tell us, I don't want a ceasefire. I don't want a ceasefire. I want to go, and I wanted this. 어떻게 이게 바뀌었다고 대통령 바뀌었다고 이렇게 바뀌어요? 지금 보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네. 맨 처음에는 자기가 백악관에 들어가는 날 바로 종전 협상할 수 있다. 당연히 안 됐죠. 네. 그러고 나서 상반기 안에 하겠다. 6개월 안에 하겠다. 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나온 말이 이제는 4월 20일 전까지 하겠다. 또 거기에서 유럽 국가 빠져라.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빠져라 하고 당사자가 빠진 협상을 하고 여기에 속도를 내고 그러고 나서 여기에 협정과 관련돼서 협력을 하지 않으면 지금 중요한 게 스타링크를 빼겠다라는 거예요. 그 위성 네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까지 3년 이상 지속될 수 있었던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이 네. 바로 정보잖아요. 그거 멈추면 지금 그런데 깜깜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스타링크를 멈추겠다고 하니까 사실상 젤렌스키가 미국이 트럼프가 압박하는 그 협상을 지금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근데 또 하나 또 우리가 또 주목해서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왜 이렇게 히토류 50%에 지금 또 트럼프가 거기에 또 포커스를 두고 있느냐. 보면 히토류라는 것이 바로 반도체에 많이 쓰는 물질인 거잖아요. 그럼 지금 세계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물질이 바로 또 히토류인 그렇죠. 거죠. 보면 세계에서 가장 히토류가 많이 나는 데가 중국인 거죠. 맞죠. 근데 중국이랑 무역과 관련돼서 모든 거를 다 단절을 하자. 네. 그럼 이제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 대안으로 가장 좋은 게 지금 우크라이나인 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는 뭐냐면 원하는 건 그거거든요. 일단은 나토 가입. 근데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미군이라도 좀 주둔해달라. 그것도 안 된다. 그래서 하는 게 뭐냐면 아니 그게 50% 우리를 줘. 그럼 우리가 거기 들어가 있잖아. 근데 우리가 거기 있는데 감히 러시아가 침입할 수 있어? 굳이 미군 안 해도 우리가 인계처전 역할을 하니까 괜찮아라는 거고.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사실 영토의 주권을 50%로 뺏기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장은 없는 거거든. 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게 배상금이 베르사유 조약 때 있죠. 1차 대전 때 베르사유 때 독일이 물었던 것보다 더 많은 액수거든요. 일차 대전 끝난 다음에 연합군에서 독일에 그냥 무장을 다 해제시켜버립니다. 군대를 못 갖게 만들어버려요. 두 번째가 뭐냐면 엄청난 배상금을 물리는데 독일의 사람들이 견뎌낼 수가 없는 거고 특히 국경지대가 있잖아요. 거기 탄광이 있는데 탄광에서 탄 그거 자원을 그냥 프랑스로 가져가는 거예요. 가니까 독일 사람들이 그걸 보잖아요. 눈으로 보거든. 그래가지고 항의를 하잖아요. 그럼 프랑스 경찰이 와서 사람들을 때려요. 자기 나라인데. 이걸 보고 사람들이 열받은 거고 그러니까 히틀러가 나왔을 때 하일 이랬던 게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가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다 하겠다는 건데 한 가지 더 황당한 건 뭐냐면 그래도 프랑스는 자기들이 전쟁으로 피해를 좀 입었는데 이건 뭐야 미국이잖아.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런다면 몰라도 또 미국이 그러니까 완전히 제3자가 들어와가지고 사실은 뭡니까 어부질이라 그러죠. 싸움은 둘이 했는데 이걸 엉뚱한 사람이 챙기는 이런 황당한 상황이 이제 벌어진 거죠. 첨언을 하자면은 그 베르사유 조약 231조였잖아요. 전적으로 독일한테 책임이 있다 그래서 배상금을 물렸는데 그게 얼마나 독일 경제를 파탄시켰냐면은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바이마르국하고 중앙은행이 나중에는 지폐를 발행하는데 앞면만 인쇄했어요. 뒷면은 백지고 어차피 잉크 낭비하면 안 된다. 휴지가 될 거니까. 그리고 그때는 이제 부부가 밖에 외식하러 나가면은 메뉴를 보고 식사를 주문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내야 돼요. 왜냐면 식사가 끝날 때쯤 음식값이 오르거든요. 대박이다. 미리 내야 돼요. 선물로. 그러니까 다들 불만이 가지고 나치가 나와가지고 다시
독일을 다시 위대하게 만든다니까 열광을 했죠. 만약 우크라이나에 이런 광물 협약 같은 걸 미국이 그냥 만든다? 그러면 반미 감정이 없을까요? 엄청나. 지금 뭐 트럼프가 지금 우리가 돈 낸 거 다시 달라 이건데 공식적으로 지금 바이든 행정부 당시에 미국 의회가 승인한 5차례 지원 패키지가 총 우리 돈으로 252조예요. 지금 트럼프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 히토류 포함 광물 해가지고 우리 돈으로 720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엄청난 문장이죠. 진짜 그렇게 달라고 그러세요? 달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요. 뭐 한 150조 뭐 이렇게. 딱 그거 못 주면은 히토류 같은 광물 채굴권을 우리 달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협상의 전략으로 보면 일단 야 750조 내놔라고 했는데 원래는 252조잖아. 그러면 그랬어? 그럼 한 500조 정도로 해볼까? 라고 했을 때 500조의 협상이 끝나면 처음에 750조를 들었던 사람 입장에선 가격이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생긴다는 건데 이게 전형적인 비즈니스 상술이라는 거죠. 삥 뜯기면서도 감사하게 되는 상황. 그러니까 깎아줘서 고마워라고 이야기하는 내가 늦는데 이런 말하자면 심리적인 거.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가 이 비즈니스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전술들을 지금 외교 전술에다 쓰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아니 그래도 이 지원한 금액의 3배를 달라고 하는 건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가 지금 거의 전쟁 때문에 그렇죠. 초토화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그 가격대로는 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건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무리를 할까? 지금 보면 전부 다 무리하고 있잖아요. 그린란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쭉 보면은 트럼프 2기 행정부는 4년하고 끝나잖아요. 연임이 없잖아요. 그렇죠. 중간에 된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 성과를 내려면 성과 내는 시기가 기껏해야 길어봤자 2년 안에 뭔가를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년 뒤가 되면 의회 선거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상원, 하원 다 공화당이 우세라고 하지만 자석이 몇 차이가 안 나요. 지금 그래서 중간 선거가 되면은 이거는 민주당이 이길 거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앞에서 지금 2년간에 이렇게 해놓은 외교 정책뿐만 아니라 다양성, 그다음에 형평성, 포용성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지금 전부 다 트럼프가 지금 다 제거해 버렸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또 아니면 좀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 이 굉장히 반감을 갖고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중간 선거 때가 되면은 민주당이 승리할 것이다라고 지금 점쳐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책이든 외교 정책이든 이런 거에서 취할 수 있는 최대의 시간은 2년밖에 없다. 그러니까 성과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과를 내는 시기가 2년이다. 2년 안에. 자, 이렇게 트럼프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제 끝내기 위해서 협상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합니다. 정말 트럼프의 말처럼 4월 20일까지 종전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 더 큰 관심은 이제 러시아를 돕기 위해서 참전한 북한. 이 북한이 과연 종전이 됐을 때 어떤 위치를 이제 점하게 될 것이냐. 이게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정원이 우크라이나에 북한군 한 11,000명, 12,000명이 투입됐다고 밝힌 게 이제 작년 10월 중순이었고요. 맞아요. 쿠르스크 지역으로 본격적으로 투입된 게 12월 중순. 근데 이미 1월 중순께 4,000명이 전사장자가 났다. 진짜. 1,000명이 사망하고 3,000명이 부상했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젤렌스키가 좀 너무 과장하는 거 아닌가 이랬는데 사실 우리 정보기관이나 미군 당국이나 현지 매체들도 그 정도 피해가 일어난 건 맞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와. 원래는 한 4월쯤이면 전체 12,000명력이 다 전멸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왔거든요. 이제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되고 북한 내부 상황이 지금 어떤지 현지의 전장 상황이 어떤지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었는데 2명의 포로가 잡혔지 않습니까? 맞아요. 북한군의 참전 사실을 결정적으로 이제 증언해주고 또 북한군 내부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려줄 포로들의 동향이 궁금했는데 이 포로 2명이 우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요건 이제 20살짜리 병사가 지금 다리를 다쳐서 낙오한 상태고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이 지금 접근해서 이제 생포를 하는 장면이고
러시아에 간 건 우리가 출발해서 한 게 10월 10일 오늘 대상 공사를 나갔다가 자강도 피해봤고. 아, 그 홍수 피해? 네. 폭풍군단 17제국이 같은 거. 한 달 만에 불에 철수해가지고 10월 초에 또 나가지고 여기 도착했어. 유학생으로 훈련한다고 전투에 참가할 줄은 몰랐다. 내가 1월 5일 날부터 전투에 참가했습니다. 먼저 앞장선 다리들이 모두 희생됐습니다. 무인기하고 포사격 지점에 고생을 많이 희생했습니다. 아이고. 러시아 측에서 포사격을 제대로 안 해줘서 우리가 무모한 희생을 많이 했습니다. 후방에서 엄호를 전혀 안 해주는 안 해줬네. 완전 총알바지. 론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저 훈련할 때 빠른 사람만이 찬다 이런 식으로 훈련을 했으니까 마개 무인기라고 합니다. 그 큰 무인기인데 그래서 폭탄을 달고라는 거예요. 밤마다 이렇게 요동산 감식에 폭탄을 떠오르는 그런 무인기란 말이에요. 몇 명이 있다가 혼자 살아난 거죠? 나 말고 5명이 있던 상태에서 5명이 먹당 다 희생됐습니다. 혹시 자폭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받았나요? 명령을 받았나요? 그죠? 우리 민군단에서 포로는 균질이 나갔습니다. 야, 이제 앞으로 어떨 거냐. 되게 좀 마음이 어느 한쪽으로 좀 정해진 게 있습니까? 80%는 결심을 했습니다. 우선 난민 신청돼가지고 대한민국에 갈 생각입니다. 저는 이 영상이 우리 이만갑을 통해서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북한 당국이 지금 쉬쉬하면서 속이고 있어요. 통제에 세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파병 보낸 군인 가족들을 다른 곳으로 강제 이주시켰다라는 내부 소식성 보도도 나왔는데 이런 영상들이 직접 이 대한민국이 북한군 포로를 직접 인터뷰한 거잖아요. 저기엔 어떠한 조작이나 개입도 없습니다. 실제 영상을 통해서 북한말을 쓰고 있는 실제 북한 군사가 대한민국으로 가길 원한다. 난민으로 신청해서 대한민국에 기순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있고요. 앞서 이제 북한군 포로들이 밝혔는데 어떻게 이들이 북한에 있다가 러시아 전쟁 쿠르스크까지 가서 희생될 수밖에 없었는가의 과정을 좀 보면요. 이것도 되게 기가 막힙니다. 작년 7월 자강도에서 큰 홍수 피해가 났습니다. 거기에 이제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서 폭풍 부대랑 정찰총국 일부가 그 현장에 가요. 피해 복구를 위해서. 그런데 간지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원대 복귀 명령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0월에 블라디보스토크로 보내져서 군사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때는 그냥 해외에 가서 훈련한다라는 명목으로 보냅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아주 간단한 군사 훈련을 받고 12월에 곧바로 실전 투입이에요. 쿠르스크에 가서야 실전 투입하기 직전에 너희들이 전쟁터에 왔다라는 사실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 얘기도 다 이번에 인터뷰를 통해서 시인을 했거든요. 이 말은 북한이 내부적으로는 8월부터 파병에 대해서는 늦어도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2달 전 작년 6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푸틴이 평양으로 날아가서 김정은을 만나죠. 그때 아마 김정은과 푸틴 사이에 한국 파병에 대한 얘기가 다 합의됐을 거다라는 얘기가 설득력 있게 나오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곧장 파병하려고 했는데 7월에 홍수 피해가 크게 터져서 조금 몇 달 지체된 게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무슨 막 대단한 특수부대 요원 어쩌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냥 어린 병사들이에요. 아이들이 유학 간다고 알았대잖아요. 지금 북한이 제일 최전방에서 막고 있는 게 사실은 정보 차단이거든요. 이 정보가 들어가면 깨우치니까. 그래서 제가 북한에 있을 때도 이제 저희 오빠도 군대를 갔댔지만 북한의 부모들은
아이를 이렇게 군대 내보낼 때 항상 하는 말이 그겁니다. 조국의 바친 몸이다라고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군대 가면 살아 돌아오면 고마운 거고 10년 동안은 바친 몸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나가서 죽든지 살든지 부모한테 알려주질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나중에도 지금 현재는 안 보냈을 것 같은데 아마 나중에 보내겠죠. 전사증 하나 딸라당 옵니다. 근데 거기에 무슨 뭐 보상이 있기랍니까? 뭐가 있습니까? 정말 원한이 사무치는 거죠. 알 방법이 없습니다. 사망자가 1000명에 이르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언제 어디서 왜 죽었는지에 대한 언급도 없고 시신도 당연히 없죠. 왜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워낙 급박하고 있기 때문에 시신을 제대로 수습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군 당국 얘기는 북한군이 떼죽음을 당했거나 이런 벙카를 다 화염방사기 같은 걸로 소각 처리를 하고 있다잖아요. 북한군 참전 흔적을 숨기기 위해서. 덜렁 가족들만 은밀하게 불러서 전사했습니다 하면서 뭐라 그랬느냐. 조국의 명예를 걸고 성스러운 전투훈련에 참가했다가 사망했다. 이렇게만 밝히는데 내용도 유족들한테 또 보안 서약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든지 발설하지 않겠다. 북한에서는 이전에 역사적으로 보면 이전에 그 중동 전쟁에 북한이 비공식 참가했던 적 있고 베트남 전쟁에도 참가했던 적도 있는데 그때도 실질적으로는 참가해서 죽었다는 것까지도 공개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마도 앞으로도 김정은이 공개할 수도 없고 북한의 주민들이나 일반 주민들은 여러 가지 우리 탈북민들이 여기 와 있고 친척들이나 전화를 통해서 한 해 평균 하루에 탈북민들이 500 내지 1000통을 하거든요. 북한 주민들하고 내부 대략적으로 보면. 근데 그것이 연결이 안 됐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다 공개되지 않았을까. 또 하나 화가 나는 건 뭐냐면 전쟁터에다 군인들을 보내려면 정보라든지 전술에 대한 것을 하나라도 더 가르쳐줘야 생존의 확률이 올라가는데 사실은 이 드론에 대한 것들을 왜 안 알려줬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결국은 허무하게 저렇게 지금 군인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허무하게 지금 동료들이 다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까 그 말 들으니까 빠른 놈만이 산다라는데 그 말 딱 어처구니가 없는 게. 어처구니가 없죠. 아니 드론보다 빠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 그럼요. 이런 식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보게 되면은 애초에 돌격 부대로 투입하는 게 문제거든요. 아니 왜 진해나 병력을 보내지 왜 북한 병력을 보내?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영상을 보잖아요. 전투 보병 차량이 없어요. 네. 알보병을 보내요. 알보병을 보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쪽에다가 화력 지원이라도 해줘야 되거든요. 안 쏴줘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가가지고 완전히 우크라이나 그 드론의 그 사냥감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하나하나 한 사람 잡는 것들이 다 녹화가 될 정도로 명확하거든요. 드론 하나가 나타나면 조를 짜가지고 어떻게 한다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훈련, 러시아군 같은 경우에는 원시적이나마 그런 훈련을 받거든요. 근데 이런 것 없이 가가지고 알몸으로 부딪히면서 자기들끼리 깨우친 거예요. 죽어가면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전쟁이 3년이 계속 지속이 되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 한반도 지형이랑 지금 우크라이나 지형 완전히 틀리죠. 우리는 산악 지역인 거잖아요. 맞아요. 산악 지역에서 빨리 뛰어야지만 살아남는다. 왜냐하면 그 친구는 폭풍 군단에서 경보병 같은 경우는 의무가 빨리 뛰어가서 임무를 수행을 하는 거거든요. 맞네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배운 게 북한에서 한반도 지형에 맞게끔 배운 그렇지. 특수군의 훈련을 갖고 거기 가서 개활지에 가서 열심히 뛰어본데 결국에는 저격을 당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북한 군인들이 그 뭐 4,000명 죽거나 다친 사람 외에도 우크라이나 쿠르스크에서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거든요. 그 전쟁 영상을 담은 그 모자이크 처리가 되지 않은 그 장면들을 보면 정말 참혹하게 그지없고 국제사회에서 이게 거의 유튜버들 뭐 이런 사람들이 상업적으로 이걸 활용하면서 조롱거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요. 드론이 날아다니고 이래가지고 혼비백산하는 그 막 어쩔 줄 모르는 북한군 병사들 영상에 어떤 음악이 깔리느냐. 우리 한국 동요 둥글게가 깔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사람 죽는 거를 찍는 죽는 거니까. 장면에 막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오징어 게임에서 나왔던 그 심지어 정말 입에 올리기도 너무 참혹한 장면이지만 이 시신들이 그냥 방치돼가지고 들짐승이나 가축들의 날 풀려봐요. 해치는 이런 단계까지 갔는데 거기에 이 유튜버들이 뭐라고 달았냐. 북한 너희들 옛날에 그 개를 식용으로 먹고 있지 이제 개들이 너희한테 복수하는 거야. 이런 식의 조롱이 담기는데 김정은은 지금 이런 처참한 상황을 그냥 이렇게 은폐하고 방관만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도 가장 좀 안타까운 게 잡히면 변절이다.
뭐 잡히면 자포가라. 그렇지. 그래가지고 세멸당해가지고 자폭한 시신들이 많았다는 게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의 세뇌는 우리 대한민국 분들은 이해 못해요, 절대로. 북한은 그 장군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초계와 같이 바치는 것이 최대의 영광이고 정치적인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것이 내 인생에 살면서 제일 의미 있는 삶이다라는 것을 아주 4살 때부터 죽을 때까지 교육을 시킵니다. 어릴수록 더 아직 세뇌가 더 단단해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평균 연령이 18살이잖아요. 북한이 16살이면 군대 갑니다. 16살이면 학교 졸업하거든요. 교육을 했을 거예요. 잡혀가면 이제 남조선 그 대한민국 것들이 우리를 잡아가지고 너네 뭐 어떻게 고문을 하고 지금 그 옴동설안에 자폭한 군인들의 피비린내가 진동을 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현상이에요. 누가 하나 옆에 동지가 죽으면 자기도 따라 죽는 거예요. 야 이렇게 잡혀가지고 뭐 내가 군인으로서의 그런 임무를 못할 바엔 다 죽어버렸다. 아니 솔직히 포로가 될 바에는 죽으라고 하는 게 정말 끔찍한 게 뭐냐면 세계사적으로 일본 제국주의가 욕을 먹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포로가 될 바엔 죽어라 했어요. 옥쇠라고 하잖아요. 일본 왕을 위해서 옥처럼 분쇄되라 이거거든요. 특히 이제 가장 치열했던 오키나와 전투 같은 경우에는 군인들만 죽는 게 아니라 상당수의 많은 오키나와 주민들을 죽였어요. 이런 말 했다니까요. 미군들이 상륙하면 너희들 성폭행하고 다 죽일 거니까 미리 죽어라 해요.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아버지가 와이프랑 자녀 다 죽이고 자기도 죽고 가미가지 특공대 같은 경우에도 내가 이 비행기를 몰고 나가면 죽는 걸 알아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소년 그 전투 조종사들이 남긴 글이 있었거든요. 정말 난 죽고 싶지 않다. 그럼. 근데 내가 이걸 비행기를 몰고 나가야 되는 것은 난 숙명이다. 다음 생에서 또 만나십시다 어머니라고 그 남긴 글이 있거든요. 어린애들이죠. 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가 욕먹는 만큼 북한도 욕 먹어야 돼요, 솔직히요. 그럼요. 그리고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그 선행 케이스가 있어요. 뭐냐면 한국 전쟁 끝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서로 상호 포로 교환을 했지 않습니까? 당시 우리가 이제 중공군과 이제 북한군 측에서는 무조건 다 돌려보내달라라고 요구했어요. 근데 연합군 측에서는 무슨 소리냐? 이 어린애들이 군대 끌려오고 싶어서 끌려왔겠냐? 자기 자유의사에 맡기자. 해가지고 연합군 측은 자유의사에 맡겼어요. 북한 가고 싶은 사람 가라. 그리고 중공군 너희들도 뭐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들이 우리가 이제 자유중국으로 불렀던 그 중화민국 대만이죠. 장개석의 대만으로 가고 싶은 사람은 우리가 미군 함정을 이용해가지고 보내줄게. 초이스를 줬어요. 그래서 이 케이스를 적용을 하면 돼요. 너희들 어디 가고 싶냐? 가라. 보내주겠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오고 싶다라고 하면 올 수 있는 거예요? 못하지 않는가요? 제가 취재해봤습니다. 우크라이나 쪽과 우리 정부 양쪽 다 취재했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이 포로 인터뷰가 나오자마자 즉각 외교부가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했어요. 전원을 대한민국으로 수용하겠다라고 밝혔고 최근 우크라이나 당국도 한국행 협조하겠다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어요. 이게 가능한 시스템은 이래요. 그럼 우크라이나가 포로가 된 북한군 병사에게 난민 자격을 부여합니다. 난민 자격으로서 제3국, 대한민국에 가길 희망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뭐 다른 제3국을 거치지 않고 직항기를 우크라이나 보내서 대한민국의 귀화를 허용하면 다 되는 겁니다. 북한군 포로들은 대한민국에 올 가능성이 현재는 더 높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 와중에 김정은은요, 이 북한군을 챙기기도 바쁠 상황인데 오히려 러시아군을 먼저 챙기고 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수상하기도 하고 좀 의아하기도 한 일인데요. 우크라이나전에서 부상을 당한 러시아 군인 수백 명이 북한에 와가지고 지금 치료를 받고 요양을 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지금 북한 내부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겁니다. 쿠르스크에서 사실 북한까지는 모스크바보다도 훨씬 엄청 멀죠. 그러네요. 근데 그 거리면 거의 이제 항공편을 이용해가지고 오지 않으면 올 수 없는 거리인데 병원비하고 체류비도 안 받고 있다? 네네. 이게 도대체 의문이 풀리지가 않고. 그래서 미국 전쟁연구소에 따르면은 그 사람을 인터뷰한 내용도 나와 있어요. 그냥 시설은 편한데 내 몸을 뭐 요양하는데 그게 특별한 엑스트라는 없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치료를 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저는 다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목적은 결국에는 군사 기술 네네. 아니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습득한 전술이라든지 이런 현대전에 해당되는 거를 지금 북한군에게 그 부분을 전쟁을 학습시키는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실제 내부에서는 나온 정보를 보면 평택남도 신흥군에 있는 이민군 47 요양소와 평안북도 구성시에 있는 이민군 백성원 휴양소가 있다는데 특수 군사 교류
이수구이라고 그러는데 네. 제가 진짜 이 지역을 조금 알거든요. 예. 우리 말하는 폭풍군단의 핵심 지역입니다. 네. 이런 훈련 때문에 갔다고 볼 수 있으면 있지 요양소나 이런 치료받는 거는 절대 아니라고 저는 그래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2월 14일 독일 뮌헨 안보회의에서 북한이 약 3,000명 정도 추가 파병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살아서 북한에 돌아온다 할 때도 이게 소문이 퍼질 텐데 그것을 김정은 정권이 감수할 수 있을 것인가. 사람의 말보다 무서운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이 마음은 급한데 뭐 일이 계속 이렇게 장기적으로 도움되는 방향으로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트럼프 대통령이 만날 사람 1순위가 누굴까? 바로 이 사람 아니겠습니까? 김정은.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네. 예. 나를 찾았습니까? 나를 찾았습니까? 아, 우리 리만 감독분들이 다 여기 모였었구만 그래. 아니 오늘은 안 나오나 했더니 아니 나비 넥타이 메스. 사실 오늘 내내 결혼식을 했습니다. 결혼식을 했습니다. 제가 실제 제 짝정은이 결혼식을 했습니다. 자랑 아닌 자랑인데 오늘 람프 형님께서 제 결혼식을 축하한다는 의미로 축하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진짜요? 네. 야, 웃긴다. Showed a letter that I received just yesterday from Chairman Kim, which is a extraordinary letter. 뭐야? 진짜 잘하네. 어울린다. Long time, right? He just got married. Congratulations on that too. Beautiful, beautiful wife. Secretary of Agriculture, that's big stuff, right? That's big. So you're going to do fantastically. And 어머, 야 너무 예쁘다. 너무 세상에. 행복해 보이네요. 저건 이쁘네. 확실히 뭐 최고의 다이어트는 포샵. 어쨌든 트럼프의 지금 뭐 발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여러 나라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뭐 중국이고 어디고 다 압박을 가해서 다들 놀래고 있는데 유독 김정은한테만 보고 싶어 부드러운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어떤 평론가는 트럼프와 김정은의 브로맨스 2기를 맞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모두를 비난해도요, 이 김정은에게는 달콤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이 트럼프의 발언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I think they have to become the 51st state of Panama, and we're taking it back from Mexico to the Gulf of America. Kim Jong-un, very smart, very tough, but he liked me and I got along really well with him and we were safe. North Korea, Kim Jong-un, I got along very well with him. It's nice to get along with somebody who has a lot of nuclear weapons or otherwise, isn't it? I said, just relax, let's go to a baseball game. I'll show you what a baseball. We'll go watch the Yankees or we'll come watch Michigan at its home opener. 진짜 그 비즈니스가인 게 뭐냐면 돈 안 드는 일은 아주 거침없이 해요. 그냥 칭찬하고 말로 뭐 하고 이런 거는 서비스. 그러네. We'll make America great again. Thank you very much. He happens to be a smart guy. Kim Jong-un is a smart guy. You'll reach out to him again. I will. Yeah, Right, my he last liked me, question. and North Korea turned out to be good. I was very friendly with him. He liked me. I liked him. I think he'll be happy to see him coming back. Now he is of nuclear power. 와. That's very nice, thank you. That's very nice. Nobel. Nobel. 되게 좋아한다. 좋아해.
스마트하다. 아니, 너무 궁금한 게 트럼프는 네. 왜 이렇게 도대체 김정은에게만 이렇게 잘해주는 거예요? 북한 김정은을 가지고 노는 방법을 아는 거죠. 사실은 뭐 캐나다나 뭐 우리 대한민국 포함해서 미국의 우방국들에게는 이렇게 스윗한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이미 우방국이니까.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미 정상급 인사 중에서 전현직 대통령 중에서 김정은을 저렇게 많이 만난 사람이 누구밖에 없습니까? 트럼프밖에 없어요. 실제 트럼프는 급박하게 김정은과 판문점에서 만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이 연줄이 있는 정치인은 트럼프밖에 없는 거죠. 북미 정상회담을 한다라는 이슈는 단순히 이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는 거죠. 예를 들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한다고 해서 전 세계가 그 김정은을 만났을 때처럼 주목할까요? 아, 그러네. 안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 위험천만한 테러리스트보다도 훨씬 더 위험도가 높은 이 정치 세력의 수장 김정은을 언제든 불러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 트럼프에게 있는 거죠. 꽃놀이 팬 거죠, 일종의. 정확합니다. 저는 그걸 바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람프 형님께서 지금 현재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바로 노벨 평화상입니다. 이 노벨 평화상을 받으려면 저의 스타성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하지만 제가 그 무대에 서기 위해서는 출연료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아무리 람프 형님이라도 저는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트럼프는 노벨 평화상을 꼭 받고 싶죠. 일기 때도 아까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바랬는데 받지 못했는데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4명이 받았는데 본인이 받아가지고 잘 되면은 나중에 그 러시모산의 5번째 미국 대통령으로 얼굴도 새겨야 되고 본인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죠. 가자 지구의 평화, 그럼 중동에서 평화를 이룬 미국 대통령이고 유럽에서도 평화를 이루어야죠.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빠진 데가 인도 태평양 지역이니까 한반도의 비핵화하면은 삼박자가 다 맞고 그러면 당연히 나는 노벨 평화상을 받는다. 이것이 그냥 개인의 욕심이 아닙니다. 잘 살펴보면은 아주 정교한 구조가 있는 것이 이 세 가지 뒤에는 중국이 있습니다. 가자에서 평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그 한반도에서 북한과 딜을 해가지고 중국의 영향력을 끊어야지 그 다음 목표인 중국 견제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제 트럼프 자서전을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할아버지가 용돈 줄 테니까 이 방을 깨끗이 청소하라 해서 열심히 닦았대요. 어린 나이에. 그리고는 25센트 하나를 딱 주더래요. 그러니까 어린 트럼프지만 펄펄 뛰었다는 거죠. 할아버지 내가 얼마나 하루 종일 열심히 닦았는데 25센트. 네, 25센트. 할아버지가 도날드야 잘 기억해라. 방 깨끗이 하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은 이 정도밖에 못 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네가 찾아서 너만이 해야지 큰 돈을 번다. 이렇게 가르쳤대요. 그러니까 나만이 김정은을 다룰 수 있고 김정은이 나를 좋아해. 김정은을 만나는 것이 러시아 푸틴과 만나는 것처럼 드라마틱하고 장사가 되는 걸로 몸값을 올려놓은 것이죠. 아니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이런 점입니다. 이제 트럼프가 김정은을 이야기할 때 이제 뉴클리어 파워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렇죠. 사실 이제 북한의 어떤 핵 문제에 관한 부분들은 우리가 일반적인 얘기 속에서 다 등장을 합니다만 미국의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이제 뉴클리어라는 단어를 이렇게 쓴다는 건 좀 예외적인 부분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조금 그 뉴클리어 파워에 대해서 우리가 한국말로 해석하는 과정에서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핵국가라고 하면 뉴클리어 파워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원래는 핵국가면 뉴클리어 웨펀 스테이트거든요. 그러면 5대 핵강대국.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비확산 체제인 NPT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핵을 가진 국가.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5개 국가죠. 상임이사국과 유엔의 상임이사국이 만들어진 이 국가들이 뉴클리어 웨펀 스테이트로 핵국가라는 말을 쓰고 우리가 핵 군축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핵 군축도 이 5개 핵을 갖고 있는 뉴클리어 웨펀 스테이트 간에 하는 게 핵 군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뉴클리어 파워 하니까 북한을 핵국가로 인정한 거 아니야? 그래서 대화의 장에 가면 협상에 가면 북한이랑 핵 군축하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뉴클리어 파워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원전 기술이 있는 국가도 뉴클리어 파워라고 해요. 그래서 이 뉴클리어 파워는 원전 기술이 있는 국가 플러스 우리가 NPT 체제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사실상 핵을 갖고 있는 국가.
뭐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우리 핵국가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거기도 그냥 뉴클리어 파워. 그래서 사실은 이 박사님 잘 설명해 주셨는데 미국 언론 내에서도 뜨겁게 논쟁이 됐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 국방장관 지명자도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다. 핵 보유국이라는 용어를 써서 이 언론들도 백악관에 굉장히 많은 질의를 하고 논란을 했어요. 그래서 백악관이 입장을 정리해서 최근에 발표를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의미한 뉴클리어 파워는 핵을 불법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그 현상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지 NPT가 규정하고 있는 공식적인 핵 보유국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라고 백악관이 선을 그으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일기 때와 마찬가지로 CVID,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목표다라고 백악관에서 명백하게 입장을 정리하는 일도 최근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황만 이야기한 것이지 지위를 준 것이 아니다. 그렇죠. 트럼프가 북한을 대하는 태도를 보게 되면 첫째는 빈말이에요. 개인적으로 칭찬합니다. 스마트하다, 뭐하다. 김정은 기분 굉장히 좋게 합니다. 돈 한 푼 안 들어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마치 뭐 핵국가를 갖고 있다. 물론 이제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건 아닌다 하더라도 어떤 정도의 지위냐 하면 예를 들어 이스라엘이나 인도나 파키스탄처럼 갖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데 사람들이 제재 안 하거든. 그거라도 인정받으면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희망을 살짝 주는 거예요. 살짝 주면서 그다음에 북한으로 하여금 저희 의도가 뭐지? 그러니까 불분명한 겁니다. 이거 인정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헷갈리는 상태에서 기대감을 갖게 하는 거죠. 기대감을 갖는 동안에는 얘네들이 망동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트럼프가 있는 동안에 핵 활동이 동결이 됐었거든요. 그럼 트럼프는 봐라, 내가 이렇게 다루는 거야. 이러는 건데 북한도 이제는 그걸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뭐 일기까지 이렇게 넘어갔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비핵화를 이제 조건으로 하면 어떻게 보면 하노이 때랑 또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럼 김정은이 좀 만나려고 할까요?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사실 이 김정은이가 아시다시피 제가 그동안 가진 핍박과 구박을 받으면서도 헥헥거리면서 핵을 고다시켰는데 왜 핵을 도대체 인정을 안 해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핵을 인정할 때 만남이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거를 바꿔서 생각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과 다시 만나지 않는다면은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을 인정할 시간은 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만남이 있어야 되고 또 이렇게 멋있게 차려입으셨는데 세계가 북한을 또 김정은 정권 우러러 보려면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 하는 것보다 더 큰 행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몸값을 올리려면은 잔치를 벌여야죠. 출연료 논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출연료를 원하는 지금 봉 교수님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쏠기돼가지고 이거.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대통령을 언제 만날 수 있을 것인가? 트럼프는 미국 헌법상으로 3선이 안 됩니다. 이번 4년이 마지막이에요.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 2기 때 트럼프 김정은 회담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만갑에서 다시 하노이가 아니라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사실 이제 어쨌든 트럼프와의 만남은 우크라이나전이 어느 정도 매듭지어지는 적어도 종전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푸틴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 좀 청산을 하고 잠정 청산이라도 하고 다시 이제 시진핑 형님한테 갈 수밖에 없는 구도거든요. 기본적인 구도는. 근데 김정은이 설사 그 단계에서 아니야, 내가 조금 더 뭔가 시기를 보고 트럼프의 애를 달궈서 좀 나는 좀 몸값을 올릴 거야. 하노이에서처럼 내가 뒤통수를 다시 맞으면 나는 내부적으로 내 리더십은 갈 곳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김정은이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마치 저희가 보기에는 김정은이가 트럼프와의 정상회담 혹은 그 만남을 나가고 안 나고를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 강압을 하든 설득을 하든 트럼프는 결국 자기와의 회담 테이블 앞에 김정은이가 나와서 앉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 겁니다. 근데 이제 결국 비핵화시키고 싶은 사람과 끝까지 핵을 포기하지 않을 사람. 이제 이 두 사람의 만남이잖아요. 일종의 이벤트 같다는 생각도 해요. 이게 계속 어떤 실체보다는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쌍방이 지금 언론 플레이들만 하면서 어떤 승부가 나는 경우는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이것도 그냥 노딜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또 이번에도? 저도 대화에 응해서 한번 쇼오프는 하지만 딜은 없을 거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누가 최대 적대국이었냐.
한국이었거든요. 적대적 두 국가론을 이야기를 했는데 북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습니다. 이번에 전원회의를 통해서 나온 거는 한국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게요. 오히려 이제 미국에 대해서 최강경 대미 전략을 취하는 게 우리의 전략이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핵무기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생존권과 관련된 문제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협상의 장에 핵무기를 들고 나간다?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점을 봤을 때 이번 2기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상을 타기 위한 쇼커스로 정은이를 불러낼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대화를 한번 미팅은 할 수 있겠지만 협상이니 뭐니 이런 것들은 일어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트럼프가 북한의 비핵화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목표가 만약 노벨 평화상이라고 하면은 뭔가 업적이 필요하잖아요. 업적만 필요해 지금. 그 업적을 어떻게 만드냐. 그러니까 지금 그 트럼프도 그렇고 김정은도 그렇고 협상 스타일이 이제 바텀업이 아니라 탑다운이잖아요. 그 탑다운 같은 경우는 뭘 할 수가 있냐면 한 번에 빵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 이제 보스끼리 만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만나자. 만나가지고 트럼프는 노벨 평화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너 비핵화를 완전히 할 필요는 없어. 하는 척만 보여줘. 그러니까 비공식 군축을 해.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군축한다고 뭐 효과가 있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큰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아시다시피 1987년도에 당시 레이건 대통령이랑 고르바초프 서기장이랑 중거리 핵 미사일 군축 협상을 벌였어요. 다 없앤 게 아니라 군축 협상을 벌인 것 자체로도 냉전을 끝냈다는 큰 업적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 정도만 하라고 2년 동안 쇼를 해달라. 그럼 내가 노벨 평화상 받으면 난 만족하겠다. 그럼 김정은이 또 얘기하겠죠. 그럼 그쪽에서 나 뭐 줄래? 대사급 외교 관계 수립하자. 평양에 미국 대사관 만들고 워싱턴 DC에 북한 대사관 만들어라. 봐봐요. 이게 뭐냐면 그 북한 같은 경우에도 큰 좌절을 느낀 그 케이스가 일단 소련과 구소련과 우리가 이제 대사급 외교 관계를 체결했고 특히 중국과 92년도에 우리가 국교를 수립하고 베트남과 수립했을 때 정말 좌절했대요. 이 세상에는 우리만 고립돼 있구나. 그 대사급 외교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뭐냐면 북한도 절대 포기 안 해요. 비핵화는 척만 하고 난 노벨 평화상 하나만 탈게 이렇게 된 경우가. 그런데 우리가 핵군축 북미 관계하면 핵군축 얘기를 뭐 비공식적이라든 뭐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핵군축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되는데 저는 거기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87년에 왜 핵군축이 가능했었느냐를 생각해 보면 고르바초프라는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네, 당연하죠. 그다음에 그럼 그 고르바초프는 어떤 정책을 갖고 이 핵군축으로 이끌어냈느냐. 바로 그 유명한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인 거죠. 개혁과 신사고. 그러면 김정은이가 그런 게 있느냐. 없다라는 거죠. 개혁 마인드도 없고 신사고 마인드도 없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략도 없고 정책도 없는 지도자가 이런 협상장에서 미국에 의해서 그런 핵군축이라는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얘가 넘어갔을까에 대한 그 부분을 생각한다면 그럴 가능성도 없고 실질적으로 북한 사회를 변화시킬 만큼의 역량도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걱정이 많은 사람이라서 좀 반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죽하면 집에서 저는 걱정부 장관이라고 하는데 트럼프 백악관에서 일기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다. 저는 안심이 안 돼요. 트럼프 일기 때 목표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표면적으로 했지만 완전한 비핵화도 미국만 완전하게 안전한 북한의 비핵화면 되는 것이지 북한이 미국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ICBM 기술만 차단한다면은 트럼프 정부 기준으로는 이것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협상장에 가서 김정은 트럼프 간에 미국을 공격할 북한의 능력만 제거한다면 트럼프는 그걸 받을 것 같아요. 이것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봉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저희가 우려하고 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핵무기라는 것은 핵 생산 시설과 원료 재가공 시설을 문을 닫거나 폐쇄하면 향후 몇 년간 그 시설을 완벽하게 복구하지 않는다면 핵 생산 능력이 줄어듭니다. 근데 이제 ICBM 같은 경우는 ICBM 미사일을 생산해 놓은 것을 파괴한다? 혹은 ICBM 생산 공장을 문 닫는다라고 북한이 가시적으로 미국에게 신뢰를 줄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딱 ICBM으로
미국을 타격할 수 있을 정도의 비핵화라는 그 기준이 상당히 좀 모호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설사 이제 북한이 모호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자국민에게 팔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북한이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회기를 약속했고 그 프로세스가 오늘 밤 자정부터 시작된다. 그럼 벌써 성공하고 완결된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는 자녀 임기 동안에 그건 계속 진행 중이다. 잘 되고 있다니 연락받았다. 베리베리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리고 임기 끝나는 거예요. 업적이 중요한 거예요. 네, 두 번째, 김 교수님이 얘기했듯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어느 형태라도 북한과 미국 간의 대사급 외교 관계를 시작한다는 거 합의만 내세우면 굉장히 큰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봐라, 미국과도 한국전쟁 때 싸웠던 미국과도 우리가 국교 정상화를 했으니 이제 남은 나라는 너 일본밖에 없다. 우리 국교 정상화를 실현하고 거기 2조에 따라서 식민지 시대 때 폭력과 지배에 대한 배상금을 지불해라 그러면 북한은 잭팟이 터지는 거예요. 그걸 바라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으로부터 배상금이 들어오면은 김정은 이제 돈 걱정이 없는 거예요. 드디어 결정을 했습니다. 뭐요? 다음 정상회담의 통역은 통영식 동무가 해달라고. 지난번에 보니까 통역하고 나서 다들 사라지죠. 근데 아무튼 제가 트럼프 보면 노벨상 받은 다음 주부터 북한 끝이에요. 또. 이거 하면 줄 사람 생각도 안 났는데. 그러니까 하도 얘기하다 보니까 받는 것 같다. 근데 일단 이런 내용들이 이제 합의가 되려면 우리 언제 어디서 만나기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전화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네 번째 만남을 갖게 된다면 어디서 만나게 될까요? 언제쯤? 글쎄요, 매듭은 우크라이나전 종전부터 이제 풀려야 될 텐데 4월 20일까지 종전을 하겠다고 트럼프가 얘기했으니까 특히 이제 5월 9일이 러시아의 이제 전승절 80주년 기념 행사인데 크게 이제 행사를 하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한하고 러시아 사이에는 이미 그 전승절에 북한 군인들이 참여하는 걸로 그래서 그 열병식 행사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합의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트럼프하고 김정은이가 거기서 좀 보자 이렇게 조율이 된다면 만날 수 있겠죠? 5월 9일 날.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김정은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되는 부분이 있어요. 김정은은 아직까지 다자외교 무대에 섰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다가 이게 뭐 세상에 센 트럼프, 푸틴, 시진핑이 모이는데 잘못 끼어들었다가는 셋이서 뭐 야 우리는 이렇게 하자 이러는데 어버버버 하다가 거기에 휘말리면 비핵하고 뭐고 이건 뭐 뼈도 못 추리고 본전도 못 찾고 나오고 이러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을까. 그래서 쉽지는 않겠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김정은이를 한껏 띄워주고 이러려면 사실 워싱턴으로 부르는 방법도 있겠죠. 보면은 지금 미국의 첫 번째 전략은 러시아인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종전 과정에서 푸틴이랑 만나서 그 미국과 러시아 간의 그 딜 속에 패키지 안에 담겨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시점과 관련돼서 생각을 해본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트럼프가 2년 안에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2년 안에 푸틴의 팔을 좀 비틀어서 시간과 장소를 만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블라디보스톡 그쪽이 더 현실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재미있는 추측을 해본다면 김정은도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사실은 열정 팬이거든요. 베이비 원 모어 타임 같은 거 노래도 부르고 트럼프가 김정은이 좋아하는 브리트니 스피어스를 초청해서 김정은이나 또 김정철이 같은 사람들을 초청한다면 참 좋은 그림이 돼가지고 혹시 평양과 워싱턴 간의 그런 거리에도 형성되지 않을까? 브리트니 스피어스를 보기 위해서 미국으로 갈 수도 있다. 혹시 그런 낚시를 해가지고. 아니요, 듣다 보니까 그 어떻게 제 애창곡까지 그렇게 또 알고 있습니다. 베이비 원모 타임은 제가 오늘 아침 일어나서 머리 감으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항상 즐겨 부르는 노래. 베이비 원모 타임. 정상회담 원모 타임. 택시로 원모 타임. ICBM 원모 타임. 항상 부르고 다닙니다. 그림은 한번 그려볼 수 있겠죠. 트럼프가 왔다. 김정은이 오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우리도 이제 여기서 어떤 안건을 가지고 트럼프를 만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잖아요.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트럼프와 한국이라는 의제가 나올 때마다 늘 나오는 얘기가 있죠. 바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인데 일기 때부터 이제 방위비 분담금을 6배 더 내야 된다 요구를 했고 뭐 2기 유세 동안에는 한국을 보고 머니머신이라고 했는데 이게 약간
일부 언론에서는 번역을 잘못했더라고요. 머니머신이 돈 많은 국가가 아니에요. 머니머신은 ATM이에요.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이거든요. 우리 돈 많이 버는 나라라고 번역이 됐어요. 돈 많이 버는 나라가 아니라 한국은 현금 인출기라는 뜻이었어요. ATM이다. ATM. 그러니까 지금 그 이기 유세 때 뭐라고 했냐면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한국으로부터 연간 100억 달러를 더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14조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아시다시피 미국이 이제 국방비를 점점 줄이고 있는 상태예요. 빈 공간은 누가 너희가 내라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트럼프가 현재 돈을 내지 않으면 안보도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면서 나토 회원국의 각각 국방비를 GDP 대비 5%로 증액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GDP 대비 국방비가 이미 높아요.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에 그럼 니들은 얼마나 쓰고 있는데 세계 경제력이 GDP 대비 3%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보다 더 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말이 안 되는 요구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사실 이런 요구를 할 때는 항상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저를 통해 가지고 뭘 원하는가 해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트럼프는 왜 이 남의 나라 이 국방비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예요. 그 1945년도 세계 2차 대전 종전 이후로 자유주의 세계 질서를 구축했고 미국이 그것을 유지해 왔는데 왜 다른 나라들은 무임승차를 하느냐. 공정한 부담을 해라. 이런 논리죠. 하지만 이것은 미국이 스스로 자초한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2001년 9.11 테러 공격을 당한 다음에 그것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대응을 했죠. 그래서 이라크에서 8년, 아프가니스탄에 20년 전쟁을 했는데 그때 들어간 전쟁 비용이 적어도 우리나라 돈으로는 5,600조 원에서 최대 8,400조 원. 이것은 미국의 1년 연방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1년 동안 쓸 예산을 못 쓴 거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의 성장이 1년 동안 멈춘 거고 우리나라 예산이 2024년도에 보니까 656조 6천억 원이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10대 경제 대국인데 우리나라 예산을 10년 동안 안 쓴 거예요. 10년 넘죠. 전쟁에 쓴 돈이. 그럼에도 서기성과를 못 얻었죠. 서기성과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손해를 이제 청구서를 다 다른 나라한테 돌린 거예요. 너희들 우리가 희생한 덕분에 테러리즘에서 안전했잖아. 살았고. 이러다 보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게 트럼프가 자꾸 이러는 것이 세계 질서에 가장 위협이 되고 있는 중국을 막는데 힘을 합쳐라 하잖아요. 근데 미국이 이런 식으로 제국주의 행보를 보이면은 점점 더 미국이 못마땅해지고 중국이 생각보다 괜찮은 팽보국가로 보여요. 지금 유럽연합은 관세 폭탄에 대비해서 중국과 벌써 경제협력 협상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자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자충수예요. 근데 이게 권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셨듯이 미국이 자기들 예산을 좀 줄이기 위해서 주한 미군이 파견돼 있고 미국이 작전을 펼치는 각 국에 국방비를 자체적으로 좀 올려라. 그래서 우리 미국 예산 좀 안 쓰게 라는 차원에서 우방국들의 국방비 얼마 올렸어? 얼마 올렸어? 일본 얼마 올렸어? 이렇게 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일본은 어떻게 했을까? 일본은 이미 정상회담을 한 차례 했잖아요. 거기에 그 민감한 국방비 얘기까지 굉장히 스무스하게 일본은 잘 처리했거든요. 과연 일본이 어떻게 했길래 그 깐깐한 트럼프를 상대로 나름 성공적인 회담의 결과를 가져갈 수 있었을까? 영상으로 만나주시죠.今まで何年もほとんど毎日テレビで見ておりましたので、テレビで見る人をこうやって間近に見ることの感動というのはまた格別なものがございます。テレビで 야, 이거 이제 북한에서 김정은 저기 할 때 표현이다. 근데 준비를 정말 많이 했어요. 준비 많이 했어요. 말 한마디 하면. 昨年の7月であったかと思います。大統領になられる前でしたが、狙撃をされた時にひるむことなく立ち上がられ、拳を天に突き上げて、その時の写真が非常に印象的でありました。 트럼프가 좋아할 이야기만 싹 다 그러네요. 취임식 날에도 저 얘기했어요, 트럼프.
Thank you very much. It's a great honor to be with Prime Minister Yoshiba of Japan. He's a highly respected man, doing a fantastic job. The people of Japan like him a lot. That's good. 야, 잘했네. 서로 칭찬하고 막. 저도 준비를 해놓고 있으니까 빨리 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부 준비하시라요. 트럼프를 진짜 기분 좋게 한 일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개인적인 선물을 하나 줬는데 뭘 줬냐면은 일본 전통 사무라이 투구 백금으로 만든 거를 짠 선물로 줬어요. 백금이요? 백금, 황금 백금이요. 특히 자기 이시바 총리 고향이 도토리현인데 도토리현에서 이제 1717년부터 이걸 만드는 또 장인이 있어요. 만들어라 시켰어요. 언제부터?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한 직후부터 선물을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사이즈가 작아요. 그럼 이게 장식용이냐? 아니요. 트럼프의 손주 사랑이 엄청나거든요. 손주한테 씌워주라고. 그 제작비가 얼마가 들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마어마하겠죠. 요것 때문에 지금 복제품이 이제 시중에서 팔리고 있는데 그 복제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국 돈으로 160만 원에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일본이 뭘 잘했는지 제가 아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트럼프가 일본이 이뻐서 아부에 넘어가서 봐줬냐? 절대 아니에요. 트럼프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일본의 국방비 2배 올리지 않으면 우리 안 받는다. 그러면 보세요. 2024년 기준으로 일본의 국방비 비율이 GDP 대비 1.6%였어요. 이걸 트럼프 요구대로 갑자기 2배 올리면 3.2%로 크게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일본 경제상 GDP를 3.2%로 급증시킬 수가 없어요. 네. 자, 그럼 일본이 이번에 2배 올리라는 트럼프의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선방했냐? 예측했던 것보다 1%를 깎았어요. 그래서 GDP 대비 2% 올리는 선에서 합의를 봤어요. 와. 자, 그럼 어떻게 일본은 이 선을 지킬 수 있었느냐? 트럼프의 기분을 맞춰주면서 기준선으로 움직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 1기 때 기준으로 이 국방비 인상 선을 잡은 건데 2020년 일본의 국방비가 GDP 대비 0.997이었어요. 1%였어요. 자, 이걸 기준으로 트럼프의 요구대로 우리가 2배를 올렸습니다. 라고 하면 GDP 대비 2% 인상이 맞죠. 근데 원칙대로라면 트럼프는 몇 년도 기준으로 2배를 인상하라라고 요구한 적이 없던 거예요. 자꾸 찾아보니까 트럼프 일기 때가 우리가 0.997이었어. 그럼 트럼프 요구대로 우리가 2배 인상했습니다. 존경하는 트럼프 대통령님, 자 보시죠. 2배 인상 맞습니다. 그럼 트럼프도 이거 몰랐을까요? 알아요. 백악관 참모들 다 알아요. 명분이 필요한 거예요. 2배 인상하게 틀린 건 아니니까 이 선에서 합의하지. 그래. 나는 지혜로운 절충점을 찾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내막적으로 봐도 사실 일본 입장에서는 이게 실속 있는 윈윈하는 미국과 그런 결과를 맞이한 거죠.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국방비를 올리고 싶어도 주변국에서 야 너희들 군사대국화 뭐 이러면서 하도 와각되니까 못 해왔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트럼프 압력에 의해서 마지못해 조금 올리는 것처럼 하면서 긍정적인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이런 상황이 된 거고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일본 뜻대로 된 거죠. 저는 약간 다른 각도로 해석을 했어요. 어떻게요? 지금 뭐 언론에서는 굉장히 일본의 총리가 준비를 많이 해가서 칭찬으로 마치 별로 일본 부담 없이 굉장히 잘 끝났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국방비 증액과 관련돼서는 지금 기시다 때 이미 2027년까지 GDP 2%까지 우리가 국방비 쭉 올리겠다. 그걸 지금 트럼프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내가 트럼프 1기 때보다 지금 트럼프 2기 때 일본이 2배 올린다고 했다. 실질적으로 이거는 일본의 국방 정책에 의해서 그냥 2%대로 올리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네. 그냥 그거 그대로 수용을 했는데 그럼 일본이 2%를 올리려고 한 이유가 뭐였냐. 위협이 중국이라는 거. 일본의 가장 큰 위협은 중국이다. 미국이랑 지금 생각이 너무나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일본이 아부한 게 아니에요.
일본의 그 인태 전략에서 미국의 인태 전략과 같이 결합한 거를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어찌됐건 이 강력해졌습니다. 2기 트럼프, 뭐 1기 때도 저희들이 굉장히 당혹스럽긴 했습니다만 이제 2기, 뒤가 없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하게 이제 트럼프가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또 가까운 나라 일본이 또 잘 됐다니까 은근히 배가 아픈 것도 그렇죠. 그렇다면 이 우리나라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 증액 요구를 받았을 때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현명할까요? 우리의 국방비 안에는 방위비 분담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국방비는 우리 군의 매해 군 예산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 국방비가 세팅이 돼 있는 거고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거주를 하면서 북한의 위협을 막기 위한 다양한 실비 같은 비용인데 이미 사실은 바이든 정부 때와 그 이전 트럼프 1기 때부터 이어진 방위비 분담금을 미국과 협상을 마친 상태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겉으로는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도 사실 할 말이 있어요. 아니 계약서에 잉크 많은 지 얼마 안 됐다. 이걸 어기자는 거냐라는 대의 명분도 우리한테 있고 최근에 이 이태원에 있었던 주한미군 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해줬잖아요. 그렇죠. 자부컨대 전 세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기지 중에서 평택 미군 기지 시설이 가장 좋습니다. 여의도 면적 5배인 1,467만 제곱미터로 학교와 은행, 병원뿐만 아니라 각종 상업시설까지 갖춰진 작은 도시입니다. 자, 그러면 방위 분담금에 평택 그 미군 기지 땅값도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그리고 평택 미군 기지에게 제공되는 식대가 전 세계 미군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좋은 식재료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사실은 다 방위 분담금에 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뭐 우리나라 정도 되면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방위 분담금 그거 너무 공포스럽지 않은데 우리나라 경제력 정도면 그거 조금 올려주고 그보다 더 값비싼 거 우리가 미국에서 얻어내면 됩니다. 협상이라는 건 주는 것보다 얻어내는 게 더 크면 되니까요. 협상하기 나름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거는 꼭 한미 관계에 방위비 분담 인상이 전부인 것 같이 이야기하는데 그러다가 우리가 더 큰 손해를 보는 건 혹시 아닌가 미국 측의 페이스대로 끌려 들어가는 거 아닌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전 과연 트럼프가 정말 노벨 평화상의 진심일까라는 얘기들이 많잖아요. 정말 진심이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쓴 그 자서전을 보면 재미있는 일화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트럼프가 굉장히 도널드 트럼프가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1등을 놓치지 않았는데 딱 한 가지 못 받은 게 있어요. 인기남상이라고. 자기가 쓴 얘기예요. 인기가 있는 남자상. 드라마가 있구나. 이게 있어요. 메이 퀸 같은 여성과 사귀고 이런 사람이 생도가 받는 상인데 그걸 못 받은 거예요. 여자한테 인기가 없었나 봐. 그래가지고 편법을 동원합니다. 저희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부동산 재벌인 아빠 저 인기남상만큼은 무조건 타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아버지가 자기가 알고 있는 뭐 여배우 모델들을 이제 소개시켜주면서 그 친구들의 그 전언에 따르면은 트럼프 여자친구가 매주 바뀌었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인기남상을 거머줘요. 이만큼 상에 집착이 강한 남자예요. 그래가지고 노벨 평화상도 꼭 원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맞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설득해야 된다니까요. 노벨 평화상을 원하시냐? 그러면 압박 대상이 우리가 아니라 압박 대상이 중국과 북한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 당신이 원하는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이 김정은은 관심 받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어쩌다 보니까 모든 관심들이 뭐 외국 어딘가로 다 분산돼 있었어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정상회담이 될 것 같은데 김정은은 누나 누구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 김정은 입장에서는 약간 마음이 좀 급할 것 같아요. 일단 트럼프가 다시 당선이 됐다는 걸 알고 나서부터는 나한테 제일 먼저 연락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을 텐데 지금 점점 순위가 밀리고 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또는 뭐 가자지구 협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일본 그 총리와 또 만남이 있었고 마치 이런 기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무도회장에 갔는데 내가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꾸 다른 사람들하고 춤을 추고 있는 거야. 나하고 춤을 춰야 되는데. 이때 나오는 노래가 있어요. Save the last dance for me. 지금은 다른 사람의 손을 잡고 춤을 추고 있지만 그래도 마지막 춤만은 나를 위해 좀 남겨놔 주세요. 당신의 손을 잡고 춤을 추고 싶습니다. 마이클 부블레의 음악인데요. 기가 막히네. Save the last dance for me 오늘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Every dance with the guy who gives you the eye, let him hold you tight. And you can smile, every smile for the man who held your hand beneath the pale moonlight. But don't forget who's taking you home and in whose arms you're gonna be
So darling, save the last dance for me.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저런 남측 시설들을 싹 드러내도록 하고 138일의 기적을 만든 이상가족을 찾습니다. 메인 MC 이지연 아나운서님 모시겠습니다. 138일까지 방송을 했는데 중간에 너무 힘들 때는 황인용 강부자 씨도 일일 MC도 하셨었어요. 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빠가 우리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상봉장에서 기다리는데 저기서 오빠가 들어오시는데 아버지가 걸어 들어오시는 거예요. Channel